3천만 원 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요? 황혼의 한 남자가 꺼낸 한마디. 사람들은 비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그녀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이 믿기 힘든 실화, 지금부터 사연 트로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본 건 정확히 41년 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스치듯 지나간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내 앞에 앉아선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였죠. 3천만 원 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은 내 손에 들린 종이컵보다 더 뜨겁게 다가왔고 그 순간 공중에 떠있던 파리가 멈춘 것처럼 시장통이 조용해지는 착각이 들 만큼 충격이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없었어요. 평소처럼 마늘 까고 무 썰고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젊은 장사꾼들이 우통 벗은 채 고추 상자를 나르던 그런 평범한 여름 오후였고요. 내가 늘 서 있는 3평짜리 좌판 뒤엔 짜장면 국물 말라붙은 양동이와 반쯤 부서진 플라스틱 의자가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그 좁고 초라한 공간을 그냥 지나쳤지만 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편했답니다. 내 나이 67.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나를 향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한 남자. 회색 모자 눌러쓴 그 사람은 여전히 말수가 없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말끝마다 숨을 삼키듯 망설이는 버릇이 그대로였죠. 심노인. 그 사람 이름을 처음 다시 떠올린 게 벌써 10분쯤 지난 뒤였어요. 심영만 맞죠? 응.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속으로 한참을 되뇌었어요. 그 이름 내 첫사랑이었거든요. 우리는 젊은 시절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나는 부모님의 반대로 시집을 갔고 그는 한참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죠. 서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은 바람나서 떠나고 내 인생은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선 묵직한 흰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현금은 3천. 그리고 하나 더. 심노인은 봉투를 건넨 후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에 올려두었어요. 뭔데요, 이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은 가게. 내가 직접 쓰진 않아. 노인들한테만 월세 10,000원 받고 은비식당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것까지 내 거로 만들고 싶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황당했달까요? 갑자기 왜?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잡혀 있었죠. 내가 시간이 얼마 없대. 위암 말기라더군. 6개월? 길면 1년. 그 말에 내 눈앞에 있던 낡은 좌판과 소란스런 시장통 풍경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듯 아득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가진 건 그 가게 하나, 그리고 이 돈이 전부야. 그걸로 너랑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결혼식도 필요 없고 서류만 쓰면 돼. 혼인신고. 그거 하나면 내가 가진 전부를 내 이름으로 남길 수 있어. 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3천만 원이라니. 작은 가게라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니, 드라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 삶을 함께하자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 싶더라고요. 내가 그 봉투를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분노도 감동도 아닌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죽으면 나만 남잖아. 그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건 뭐지?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의 무게는 더 큰 거 아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거기엔 3천만 원짜리 수표와 함께 가게 임대 계약서,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도 돈도 시간도 줄 수 없어 미안했어. 그저 너의 하루에 함께 있고 싶었단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 문장 하나가 그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의 농도였던 거죠. 그 순간 나는 그가 왜 3천만 원을 먼저 꺼냈는지, 왜 봉투를 들고 와서 그 짧은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돈을 내세운 이유는 말이 부족했던 사람이 겨우 꺼낼 수 있었던 표현 방식이었단 걸요.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봉투를 받은 건 돈 때문이 아니고 삶의 끝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그 사람을 매일 기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심영만이었습니다. 동네에선 모두 심노인이라고 불렀지만 나한텐 늘 심영만이란 이름으로 기억되었죠. 묘하게 흐트러진 눈빛과 말수가 적어 꼭 무언가를 감추고 사는 것 같던 그 남자. 나는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를 그저 조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심영만이 처음 내 앞에 나타난 건 내가 시장 좌판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그는 매일 점심 무렵 시장에 와서 국밥 한 그릇을 혼자 조용히 먹곤 했어요. 식당에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고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뭘 먹을지 알고 있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고요한 존재.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국밥을 먹고 나서 꼭 내 좌판 근처를 슬그머니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눈길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발걸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땐 몰랐어요. 그가 예전에도 그랬다는 걸요. 우리가 20대였을 때 심영만은 내 고등학교 선배의 친구였습니다. 나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일터로 나섰고 그는 집안 사정으로 간신히 상고를 졸업하고 회계사무소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두어 번 친구들과 어울려 본 적 있었는데 그때도 그는 늘 말이 없었죠. 그저 웃기만 하고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이고 혼자 맥주잔을 조용히 돌리던 그 기억이 어느 날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 나는 그걸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술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말대꾸 한 번 했다가 쇠막대기로 맞았어. 그 이후로 말을 아꼈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고요가 얼마나 깊은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었죠. 그게 더는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법이었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겠죠. 그래서였나 봐요.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도 말이 아닌 봉투를 내민 게요. 그건 아마 그가 평생을 통해 익힌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삶은 늘 뒷걸음질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도 가정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자식은 없이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후 몇 번 가게를 열었다가 망하고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월세 1만 원만 받고 운영 중인 작은 가게 하나였어요. 은빛식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지역 노인회와 연계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죠. 거기 내 집보다 따뜻해. 누가 밥을 먼저 먹고 나가면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정리해주고
그냥 사람 냄새가 나거든. 그의 표정은 그날 유독 부드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심형만 중에 가장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답니다. 넌 왜 그 가게를 나한테 넘기려는 거예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그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하니까. 그 말 내가 한 번도 못해서 그래. 그는 젊은 날 나를 좋아했대요. 친구를 통해 내 이름을 들었고 딱 한 번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웃을 때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었지. 근데 네가 먼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그때 속으로만 울었지. 그 뒤로는 그냥 안 보고 살자 싶었고 나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가 내 앞에 나타난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죽음이 가까워졌기에 비로소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용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그를 다시 보게 됐어요. 마주 앉아 국밥을 먹으며 그의 말없는 말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만 있어도 그가 말하려는 게 뭔지 느껴질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 게 사랑이더군요. 말이 많고 드라마 같고 눈물 쏟는 장면 없어도 존재 그 자체로 따뜻해지는 순간들. 그의 시간이 다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처음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은빛식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웃겼어요. 누가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싶었고 처음에는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서 하는 간이 급식소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내가 직접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은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난 오후 3시 무렵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인테리어에 허름하지만 정갈한 테이블이 5개 정도 놓여 있었고 안쪽 주방에서는 연세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치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하는 느낌이랄까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고요. 그냥 동네 밥집 하나일 뿐인데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심노인이 나를 데리고 그곳에 간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앞쪽 자리에 앉더니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어요. 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고 아주머니는 2그릇의 국수를 내왔죠. 따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선 다 알아. 언제 오면 뭘 먹는지. 그 말이 묘하게 울렸어요. 사람의 하루를 기억해주는 곳이라니. 세상에 그런 식당이, 그런 공간이 또 있을까요? 국수를 먹는 내내 그 사람은 말이 없었고 나도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말이 없어도 그 자리는 꽉 차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숨결, 그리고 담백한 소음.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노인이 말했어요. 여긴 내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리야.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고 그는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내가 실패도 많이 했고 버림도 받았고 후회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 공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으면 했어. 그때였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게 그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임대료는 월 10,000원, 전기세와 수도세는 자기가 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꾸려간다고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저 사람 냄새 나는 한 공간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긴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쓸쓸하잖아. 그 말이 마음을 쳤어요. 어쩌면 그는 그 식당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 삶에서 놓친 것들을 이 공간을 통해 메우고 있었던 거죠. 내가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낡은 탁자 위엔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어요. 조화도 생화도 아닌 아이 손으로 만든 종이꽃이었죠. 옆엔 볼펜으로 적힌 글귀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요.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따뜻해졌어요.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내 존재를 기쁘게 여겨준다는 말,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그곳에 갔어요. 손님으로, 친구로,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로. 심노인은 말했어요. 이 가게는 그냥 내가 이어주면 좋겠어. 정식 명의도 바꿔놓았고 계약도 갱신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이어주는 공간,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자리. 나는 그걸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래전 나를 혼자 두었던 세상에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 사람의 하루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젠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건 정말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어느 날 내게 더 깊은 숙제를 안겨주었어요. 그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은빛 식당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어요. 옥자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주방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지만 나는 그 속에 살짝 묻어있는 걱정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곧바로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창가 자리였죠. 심노인이 매일 앉던 그 자리에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괜히 의자를 만지작거리다가 자리에 앉았고 괜히 창밖을 보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심노인의 필체였죠. 다소 굵은 선 하지만 서툴지 않은 글씨.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나는 몇 줄을 읽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옥자야, 내 몸이 생각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에 꼭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자. 그땐 말야, 내가 젓가락질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 그는 그렇게 말끝을 농담처럼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게는 이제 내가 지켜줘. 난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 덕분에 참 따뜻했다.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던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어떤 사명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공간,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유산. 나는 그것들을 이제 내 두 손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심노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내 안에 남았고요. 나는 그 식당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가게를 이어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하루를 계속 살아내겠다는 약속이었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마주한 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꼭 한 달이 지난 뒤였어요. 심노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옛날보다 훨씬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사람처럼 따뜻했고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왔네. 그는 그 한마디만 하고 손을 내밀었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았죠.
피부는 얇아져 있었고 손등엔 주사 자국이 가득했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억지로 참았는데도 목구멍까지 뭔가 뜨겁게 올라왔고요. 그는 내 손을 꼭 쥔 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필요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필요했거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적었고 나는 그 적은 말의 무게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라 조용했고 무너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고요했던 거겠죠. 그날 병실을 나서며 나는 뭔가 예감했어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그리 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빛 식당에 도착하니 봉투 하나가 내 이름으로 도착해 있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고 봉투 위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옥자에게 마지막 편지. 나는 그것을 들고 식당 끝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자꾸만 빨라졌고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지도 못했죠.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옥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마지막 인사라도 너에게 남기고 싶었어. 내게 준 그 따뜻한 눈빛, 그 손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건넸던 내 온기가 나에겐 전부였단다. 사람들이 말하길 인생은 돌고 돈다지만 나는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기분을 너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어. 내가 있었기에 나는 마지막이 무섭지 않았어. 내게 남긴 가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내가 평생 외롭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내 마음의 집이야. 거기서 계속 웃음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했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방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그가 떠났다는 게 느껴졌고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었죠. 그 후 장례는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은 없었고 식당 사람들과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모였어요. 사진 한 장 없이 조용히 국수 한 그릇으로 배웅했죠.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고 대신 내 마음 안에 영원히 남게 되었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은빛 식당을 조금 더 따뜻하게 꾸몄어요. 꽃을 더 자주 바꿔주고 편지함도 하나 뒀습니다. 누구든 마음을 적어 넣을 수 있게요. 그 중엔 이런 글도 있었어요. 혼자였는데 오늘은 함께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글귀를 읽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고맙기는요. 여기 있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 이젠 알겠어요.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선물보다 하루하루 묵묵히 건네는 한 그릇의 밥 한 마디의 인사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는 시선이라는 걸요.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그가 죽고 나서야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은빛 식당의 문을 여는 일은 이제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예전엔 그저 심노인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내 마음으로 채워가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분주해졌죠. 식당 한편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작은 전등 아래 놓인 편지함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의 손편지가 쌓여갔습니다.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배가 고프든 마음이 허하든 누구든 이곳에선 한 그릇의 국수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4월의 아침,
식당 문을 여니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비닐우산 아래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었죠. 여기 심영만 씨랑 관련된 분이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낯선 사람 입에서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위엔 딸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요. 제가 그 사람의 딸이에요. 아주 어릴 때 헤어졌지만 돌아가셨단 얘기를 듣고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놀람과 동시에 묘한 울림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딸이 없다고 했지만 그건 아마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도망쳤고 외면했고 대신 말없이 남긴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와 마주 앉아 국수를 한 그릇 나눴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가 남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그녀는 많이 울었고 중간중간 웃었고 마지막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 좋은 삶은 아니었어도 좋은 사람이었네요. 나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누군가 그의 삶을 좋았다고 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살았던 시간이 허투루 남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녀는 식당 벽면에 붙은 작은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거 아버지 손글씨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이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했답니다. 그 후로 식당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었어요. 소풍 온 초등학생이 단체로 들러 고맙다고 카드를 남기기도 했고 독거노인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해주셨고요. 가끔은 이름 모를 사람이 쌀 한 포대를 놓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 가게 덕분에 살아있어요. 무너질 뻔했는데 국수 한 그릇 덕분에 버텼어요. 나는 그 종이를 떼지 않고 그대로 벽에 붙여두었어요. 그게 바로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나는 이제 이 식당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갑니다. 예전엔 혼자였지만 지금은 매일 누군가와 마주하고 이름을 묻고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생긴 이 두 번째 인생은 길고 깊습니다. 나는 매일 그를 기억하며 국수를 말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건 사랑이고 용서이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은빛 식당의 여름은 바빴어요. 날이 더워도 국수 냄비는 쉬지 않았고 입맛 잃은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천천히 국물을 들이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누구는 국수보다 국물 맛이 참 좋다고 했고 또 누구는 국물에 사는 정이 더 깊다고 했죠. 나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올까?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뜨거운 햇살이 유리문을 뚫고 들어왔고 나는 조용히 냅킨통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심노인의 딸 수진 씨였죠. 국수 한 그릇 부탁드려요. 그녀는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고 나는 말없이 따뜻한 국수를 내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여기로 오면 아버지가 잠깐 다녀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 나도 자주 느끼는 거거든요. 국수를 말고 있으면 그 사람의 뒷모습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편지함을 열 때면 그의 글씨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만 남긴 메모예요.
아마 사장님이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조심스레 펼쳤어요. 그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가게 2층 방, 뒤쪽 서랍. 너도 알게 되면 그녀에게 전해줘. 나는 수진 씨와 함께 그날 오후 가게 2층에 올라갔어요. 창문 너머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작은 공간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심노인의 기척을 품고 있었죠.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어요. 열쇠는 편지와 함께 붙어 있었고 상자 안엔 또 하나의 편지와 함께 작은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잔액 2천만 원. 수신인 이름은 은빛마음 장학기금. 나는 편지를 읽었어요. 옥자야. 너랑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사랑이란 걸 이렇게 늦게 배운 게 억울하다. 그래서 그 배운 마음을 남기고 싶었어. 이 돈 형편되는 대로 아이들 밥값이나 장학금으로 써줘. 그냥 그 가게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만 해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사람은 떠난 이후에도 또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말로는 다 못한 사랑을 남은 사람들의 밥값과 웃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게 입구에 작은 칠판을 하나 세웠어요. 은빛마음 장학기금 심노인 추모 기부함.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설명도 길지 않았어요. 그냥 한 줄만 적었죠. 이 가게에서 생긴 좋은 마음은 다시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겁니다. 그 후 가끔씩 동전 몇 개, 아주 가끔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조용히 들어왔고 명절이면 떡이나 김치, 아이들 간식도 함께 놓이고는 했어요. 심노인의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퍼져갔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요. 사랑은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고백이기도 하다고요.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편지, 그 손길, 그리고 이 식당과 통장 하나가 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는 세상에 남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매일 누군가의 국수 그릇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 그릇은 오늘도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고요. 사랑은 그렇게 식은 국물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답니다. 가을이 오면 식당 입구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요. 그 길을 따라 걸어오는 발걸음도 안으로 들어와 앉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계절을 닮아 조용하고 차분해지죠. 나는 이맘때쯤이면 그 사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심노인이 처음 내게 3천만 원 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했던 그날, 사실 나는 그냥 웃어넘기려 했어요. 사랑 같은 건 이제 끝났다고 믿었던 나이였고, 누군가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나는 결국 그 사람의 곁에 남았고, 그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봄날을 열어주었죠. 이제는 그의 자리에 앉은 누군가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잘 지내고 있지? 하고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하루하루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온기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은빛 식당은 이제 작지만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조용히 문을 열죠. 편지함은 여전히 가득 차 있고 장학기금 통장은 지금도 자그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엔 한 아이의 엄마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여기서 식사한 이후로 혼자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쓰다듬었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500원을 놓고 갔어요. 작지만 제 용돈이에요라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큰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은 행동이라는 것을요.
은빛식당 2주년이 되던 날 나는 조용히 심노인의 날을 만들었어요. 특별한 행사도 없이 다만 그날은 국수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식당 벽에 붙어 있던 손편지들 중 일부를 전시했어요. 그날 모인 사람들은 많았고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어요. 누군가는 심노인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공간에서 자기 인생의 조각을 찾았다고 했고요. 나는 벽면에 가장 오래된 그의 손글씨를 중심에 붙여두었어요. 내 하루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말이 아닌 온기로 곁이 되어줄게.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사랑을 가르쳤고 나는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수진 씨가 다시 식당에 찾아왔어요. 이젠 가끔 들르는 단골이 되었고 그녀도 종종 편지를 남기곤 했죠. 그날 그녀는 작은 책자를 하나 건넸어요. 표지는 단정했고 안에는 지금까지 식당에 남겨졌던 편지들 중 일부와 심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은빛 식당의 나날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저희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로 쓰려고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나는 책장을 넘기다 울컥했어요. 이 공간이 누군가의 하루를 넘어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심지어는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없이 허기를 달래며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슴속에만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럴 때 이 식당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으며 그 사람이 느끼길 바래요. 내 하루도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심노인이 내게 주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건넨 사랑은 이렇게 매일 아침 국수 국물 위로 김처럼 피어오르고 있답니다. 사랑은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한 봉투 하나, 그리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마음은 식지 않았고 그 국수의 국물처럼 오늘도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이제 당신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